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윤성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해야 되는 강의가요. 되게 좀, 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 난임 부부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냥 부부 또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에 다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보시다 보면은 이거는 이런 갈등은 사실은 남편 뭐 아내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같이 반복될 수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가 난임 과정을 겪으면서 더 심해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마음이 변화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고 같이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거 QR코드 다들 사용할 줄 아시죠? 한번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설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지금 한 14분이 들어와서 해주시고 계신데, 어, 18분 해서 보니까, 네, 다음 질문입니다. 17분 정도, 18분 정도 대답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대부분 분들이 해주신 것 같아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맨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우리가 내가 힘들다고 하면은 내 상대방이 나를 얼만큼 이해해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 절반 분들이 그렇다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되게 우수한 이제 선생님들만 모이셨나 봐요. 그죠? 근데 한 6% 정도가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가 한 10%, 매우 그렇다가 33%. 매우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이하의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솔직한 감정이나 상황, 요구사항을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물어봤는데 이거는 조금 갈렸어요. 보통이다가 한 3분의 1, 그렇다가 3분의 1, 전혀 아니다랑 매우 그렇다가 오히려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누군가한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요. 특히 제 외래로 사실 정신과로 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올 거잖아요. 내가 선생님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정말 진심된 솔직한 마음을 오픈하고 얘기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난임 과정에 있을 때는 부부간에 이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을 제가 설문을 잠깐 보면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난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비난을 하나 봐요. 한 절반 이상 분들이 좀 비난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난을 하거나 냉소적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일본하고 좀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 파트너가 정말 날 이해해주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냉소적이고 비난한데? 우리는 그걸 다시 돌이키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하고 나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늘어나죠. 저희 주변에 보면 정말 많고요. 제가 이제 딱 40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이제 제 나이 그리고 제 나이 위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난임 치료받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제 친구 또래만 해도 그렇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흔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잘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난임 부부의 정신 건강. 우리가 사실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 우리가 검사를 하러 갔을 때 어떤 나의 어떤 임신의 가능성 그리고 남편의 어떤 정자의 어떤 활동력 이런 걸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검사받는 입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심하게 보면은 마치 내가 좀 반려동물이 된 것 같다. 임신을 위한 어떤 기계가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경험 자체가 나의 자존감을 되게 떨어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85% 이상이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한 번쯤 좀 우울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또는 스트레스 받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증상들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박한 경향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박하냐? 저 정도의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정도는 경험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누구나가 다 경험한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남하고 비교하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나는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냉소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고 비난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고요. 스트레스 안 받을 때는요. 우리 특히 남 이야기할 때는요. 되게 사람이 객관적이게 돼요. 되게 객관적이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 얘기만 되면은 내로남불하거든요. 우리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이유는 하나. 내가 안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으로. 남 이야기할 땐 내가 감정적으로 되게 안정되어 있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적이고 냉소적이고 또는 되게 음, 불편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한 5분의 1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대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자체는 되게 두 가지의 느낌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난임 과정에 있어서 반복적에 실패를 하거나 유산을 하거나 이걸 경험을 하는 거는 사실은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찾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호르몬의 변화는 결국은 그냥 병적으로 우울증을 유발을 해요. 우리 우울증 상태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상태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 자체가 확 깎아지게 되죠.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우울증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싶은 사람들은 되게 많이 있으신데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정신건강학과 의사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아직까지 이 정신과라는 곳의 이 장벽은 좀 높거든요. 되게 정신과라고 하면 그래도 나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또는 나는 아직은 나 같은 사람은 갈 곳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오은영 선생님이 계시면서 이런 게 많이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문턱이 되게 높은 곳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요. 도와줄 수 있는 곳이 과연 뭐가 있는지. 아직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이걸 도움을 요청하는 문화가 아직은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누구나 경험하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경험한다 해서 그게 굉장히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도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셔도 좋고 그리고 필요하면 약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너무 숨기거나 너무 피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 한 번에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고 길어지고 하면서 점점 이 난임 과정이 길어집니다. 근데 연구를 해봤어요. 이런 연구를 해봤더니 부부 관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내로남불 얘기 잠깐 했지만 남 얘기면 아유 그거 그냥 한번 하고 안 되면 또 다시 마음을 비우고 준비하면 되지 이런 얘기 주변에서 참 쉽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당사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한테 사실은 탓하는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너가 이번에 내가 그렇게 이번에 술 먹지 말라고 했더니 또 술 먹고 회식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 너가 몸 관리 잘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되게 서운한 말들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게 정말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선가 원인을 찾고 탓을 하려는 경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힘든 상황이잖아요. 힘든 상황을 사실 우리 둘 다 겪는 거거든요. 어느 하나가 겪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남을 생각하는 경향 자체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남을 생각해야 아 그래도 이만큼 버텨주고 나를 위해줘서 고마워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안 되죠.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경향도 되게 줄어들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것도 되게 커요. 상관계가 굉장히 트라우마틱해집니다. 왜냐면은 뭐 우리가 시험관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뭐 성관계를 안 하고 스킨십을 안 하고 이런 게 아닐 텐데 되게 이렇게 노출되거든요. 마지막 성관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우리 방송에서 흔한 말로 융단 폭격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성이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거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부부간의 어떤 비밀 같은 거거든요. 부부간의 이야기 같은 거고. 근데 이게 노출된다는 경험 자체가 남성이나 여성에서 모두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일처럼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임신을 위한 목적의 성관계 외에는 성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부간의 어떤 우리 감정의 교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난임 과정 중에서 우리 아내분들은 어떤 정신건강적인 변화를 흔히 겪느냐 우리가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절망감이 제일 크죠. 사실은 힘든 시간들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할 텐데 안 되니까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임신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이 인생의 한 가지 과제를 끝내고 넘어가고 싶은 분들도 꽤 많은 어떤 부분들을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죄책감이 좀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요. 인간의 어떤 성격적인 발달의 과정 그리고 인생의 과업의 과정들을 얘기를 할 때 그 나이 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성취하는 과제들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진다라고 우리는 정신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10대 때는 당연히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은 거고 20대 때는 연애를 하고 있는 게 좋은 거고 30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성취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신과정의 발달과 어떤 저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죄책감이 들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성생활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이 들 수 있고요.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러겠죠. 신체적인 고통도 동반되죠. 우리 난임 치료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검사나 어떤 모든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이 정말 신체적인 고통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훨씬 더 심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게 있고요. 비싸죠, 우리 치료들. 난임 치료도 그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게 스트레스 요인이 결국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85%가 경험하는 우울하고 불안한 증상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 그냥 일반적인 여성에 비해서 우리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들이 훨씬 더 우울하고 불안하대요. 훨씬 더 우울하고 불안한 걸 겪고 있고 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좀 남자에게 사대지를 받을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여자들이 조금 더 심한 경향이 있대요. 근데 정신건강적으로는요 대부분이 조금 더 여성분들이 심한 경향들이 있어요.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울 불안이 여자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많이 외로워들 하세요. 결국은 격리된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남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한 내 편이 남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랑 감정적으로 고립되는 경험을 하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 외로움 감정들,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감정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다음 부분은 사실 여기에 지금 여성분들이 많아서 우리 남편의 생각은 어떤지를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생각이 어떻게 변하냐?
전통적인 남성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요즘에 남자 여자를 뭐 따로 구분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남자애는 이래야 돼, 여자애는 이래야 돼 이런 게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전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성적으로 되게 뭔가 멋진 사람, 그리고 되게 진취적인 사람, 가정적에 있어서 지지받고 밖에서 뭔가 내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를 우리는 전통적인 남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어지죠. 지지받는 듯한 느낌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가진다는 경험에 있어서 남자들은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거야. 남자들은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내가 더 우울하고 불안한 경향들이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그냥 정상일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뭔가 둘이 같이 뭔가 하는 데 있어서 한쪽이 더 힘들어하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성관계 노출에 대한 트라우마는 남자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요즘에는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죠. 옛날 연구에서 나온 설문이라서 이런 거긴 한데 우리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요즘은 되게 맞벌이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맞벌이를 하는데 근무 조정이 쉽지 않죠. 우리 난임 치료를 위해서 자꾸 병가 내고 휴가 내고 해야 되는데 공기업이나 어떤 공무원 문화 또는 직장에서는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저희 병원만 해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 문화가. 그래서 이런 눈치 보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고요. 남자분들은 특히 이런 것도 조금 많이 경험을 하신다고 해요. 양가 부모님이 이번엔 어떻게 됐니? 뭐 좀 해라. 아이고 뭐 제가 윤성훈인데요. 아이고 윤서방 이것 좀 먹어봐 하면서 막 가져오고 이런 것도 부담감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엄마가 되게 좋은 마음으로 챙겨주는 건데 자기는 왜 그렇게 받아들여? 될 수 있죠 당연히. 응. 왜냐면 나만 해도 모든 게 다 부담감으로 느껴질 텐데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율 자체는 여자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거는 같아요. 연구마다 다른데 17%에서 40%가 우울 증상을 보고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아까 우울하고 불안 증상은 여자한테 보통 일반적으로 더 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심각도는 남자에서 더 많아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심각도는 더 많고요. 자살 시도도 보통은 남자가 더 잘 성공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남편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있으면 되게 심각한 거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흔하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정신적인 고통이 아주 현저하게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우울하고 불안 증상이 사실 성적인 기능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거든요. 여성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관심도 줄어들게 되고요. 남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기부전이나 조루 같은 성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근데 이 자체만 해도 남자한테는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상실감을 계속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죠. 남자들은 주로 회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응? 우리 이거 좀 가지고 얘기 좀 해.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남편들 나중에 하자 우리 나중에 이런 경향들 많이 있죠. 저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다가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는데 그렇습니다.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건 아니야. 아닐 거야.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부정하고 회피하는 경향은 어떻게 보면 갈등의 원인이 되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런 현실적인 경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현실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를 피해 보려고 하는 거죠. 왜 피해? 결국 우울하고 불안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서 남자들은 그 고통을 일시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좀 아셨나요? 상대방의 정신 건강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아마 많은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든 누구든 심지어는 저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구나라는 걸 이해해야 우리가 앞으로의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 위험 신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위험 신호들. 정말 우울하고 불안한 거는요,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울하고 불안해서 우리가 우울증이다, 불안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결국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치료를 받아야 돼.
아주 심각한 정신과적인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 안 올 때, 언제? 한 2주 이상 정도 계속 잠이 안 오고 힘들고 이런 증상들을 경험할 때, 무기력할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 여보 그만하자, 그냥 우리 난임 치료 포기하자, 응? 이런 식으로 포기해버릴 때, 죄책감과 수치심, 이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심해질 때, 다 나 때문이야, 그냥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야. 근데 앞에서도 실병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니거든요. 어느 한쪽의 원인이 아니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혈압 당뇨가 있는 거 어, 병이라고 생각하지 너의 어떤 의지나 너의 몸 때문이라 얘기하나요? 잘 안 그러거든요. 보통은 타고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상황적인 이유 때문인 거지, 누군가의 탓이나 책임 이런 게 아닌데, 우리는 거기서 계속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결국은 탓과 책임을 찾게 되고, 아주 우울하고 불안한 게 심해질 때는 그걸 나한테 돌립니다. 나한테. 내 탓. 그래서 죄책감, 수치심이 들게 되고, 또는 이런 게 심해지다 보니까 말싸움부터 시작하죠. 우리 별로 잘 안 싸우는 부부였는데 싸우고, 심지어는 언어나 어떤 신체적인 폭력까지 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폭력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서로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당화되는 건 아닌데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면 치료받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잠깐 우리 치료를 미루고, 난임 치료 하는 과정을 미루고 잠깐 정신과 치료를 전 받는 걸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이건. 이런 생각도 우리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임신이 안 된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편하게 지내. 근데 그게 더 스트레스지 않으세요? 그쵸? 근데 이게 우리뿐 아니고요. 모든 정신과 환자들이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문화는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 마음으로 이겨내. 너 의지로 왜 그것도 못 이겨내? 이런 얘기들 사실 되게 우리 공공연하게 얘기하거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과에 건강에 안 좋으니까 임신이 안 되겠지. 아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아, 나 왜 또 스트레스 받지? 이렇게 돼요. 또 내 잘못으로 돌려요. 근데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존재해요? 우리는 못 그래요. 저는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네. 왜 꺼졌죠? 네, 이어서 볼게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 라고 했을 때 다음으로 이어가는 게, 스트레스 좀 받게 하지 마 라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싸움이 되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고, 그 길을 양측이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희망적인 사실,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우리 임신이 더 안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말 임신이 잘 안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누구는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이 잘 안 된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느 누구는 스트레스 받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적어도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다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우리가 예민해지고 우울해지면 우리 파트너랑 관계가 좋지가 않겠죠. 남편, 아내랑 관계가 안 좋은 거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 자체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필요한 걸 뿐이지, 스트레스 자체가 난임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막 이악 물고 애쓸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자체가 난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정적인 어떤 감정의 결과가 이어지면서 상대방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는 게
우리 둘의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같이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조사를 했어요. 우리는 왜 난임 치료를 많이 중단하게 될까, 중간에 결국은 포기하게 될까 라는 연구를 했는데, 되게 영어로 어렵게 써져 있는데 결국은 뭐 경제적인 이유가 중간 단계 이유에서는 되게 뭐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감지된 이유들은요, 미루고 거절하고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중단한대요. 결국은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는 이 과정을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이어가려면 우리는 둘 사이의 회복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좀 별개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나님은 나님이고 우리 부부는 부부예요. 우리 임신하려고 결혼했나요?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애를 가지고 싶어서 결혼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게 훨씬 더 크지 않나요? 동반자로서 결혼을 한 건데 목표가 하나로 꽂히다 보니까 이 임신 뭐 아니면 도의 상황이 돼버려요. 사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이거랑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결국 같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는 과정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난임 과정에서는 이렇게 돼요. 뭐 아니면 도. 저는 그거는 분리해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 부부관계의 모든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왜 갈등하게 되는지를 좀 봐야겠죠? 왜 싸우게 되는지? 이런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불안하죠. 근데 남자만 불안한 거 아니고 여자만 불안한 거 아니겠죠? 둘 다 불안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제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막 계획하죠. 우리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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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얘기를 해. 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요즘 MBTI의 T 같은 느낌이죠. 좀 J형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근데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제발. 나중에. 나 지금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추궁도 안 좋고요. 회피도 안 좋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거는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이게 조금 더 T랑 F 같죠? 문제 해결. 이번에는 안 됐으니까 우리 이걸 해보자. 어? 너가 이번에 안 돼서 마음이 아팠으니 이번엔 다음번에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해보자. 랑,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너는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부딪히죠. 응? 근데 둘 다 문제예요, 사실. 둘 다. 어느 한쪽으로 완벽하게 치우친 거라는 거는 결국 대립을 만들게 돼요. 자꾸 갈등을 만들게 되고.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우리 임신 과정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엔 설거지도 다 하고 빨래도 다 하고 내 집안일도 다 했어. 약속 다 미뤘어. 넌 한 게 뭐가 있어? 점수 매겨요, 점수 매겨.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건 싸우자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마지막 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앞에서부터 이제 성관계랑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부부의 아주 은밀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밀감 그리고 나의 애정을 나누는 행위인데, 숙제하는 날이야 일로 와. 굉장히 이거는 좀 마음 아픈 상황이 돼버려요. 물론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외에 뭔가가 부부 사이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관계를 포함해서 나눔에 관련된 전부 과정들은 남자든 여자든 수치심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부끄러움고 죄책감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양가 부모님한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 그냥 다 얘기해 이렇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나는 노출돼도 괜찮은데 상대방은 노출되는 게 꺼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나는 꺼린데 상대방이 노출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등의 시작입니다. 이건 뭐 죄책감 전가는 말할 게 없겠죠. 너 때문이야. 이 경우는 심각합니다.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왜냐면은 우리가 죄책감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 그리고 항상 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 연속인데요. 왜 너는 내 말 안 들어줘? 그러면 나는 계획해보자. 이게 역할이 항상 고정돼 있어요.
한 사람은 계속 감정적으로 토로하는 사람만 존재하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은 계속 들어주고 앞으로 계획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T라고 100% T 많지 않아요. 자기도 위로받고 공유받고 싶은데 그 방법이 다른 거일 뿐이지. 근데 항상 이런 역할이 고정되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감정입니다. 우리는 해결 과정은 정해져 있어요. 어찌됐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찌됐든 반복해야 돼요. 이 치료 과정은.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생기게 해주는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그 에너지는 결국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에서 옵니다. 감정. 주유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충전해주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을 오롯이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결국은 그나마 상대방밖에 없습니다. 남편, 아내밖에 없어요. 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100% 이해해줄 수 없는데 그 과정 안에 가치 있는 사람만이 이해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추궁하고 또 피하고 이런 건 끊어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만나야 돼요. 진실되게 얘기해야 돼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했지만 내 상황, 내 감정, 그리고 내가 걱정되는 것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한 50%만 솔직하게 얘기해도 좋아요. 근데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해요. 말도 안 되죠. 넌 꼭 그걸 얘기해야 알아? 네, 얘기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도 얘기해야 알아요. 물론 이제 몸짓과 표정으로 제가 조금 더 알 수는 있겠죠. 행동이나 이런 걸로 좀 더 알 수는 있겠지만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얘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감정을 섞으면 돼요. 뭐 섞을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는 화나고 짜증내고 이런 감정은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의사결정도 같이 해야 되고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우리 제일 공유하기 어려운 게 불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불안은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가장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 불안한 걸 얘기 안 하려고 자존심을 세우고요. 소리 지르고요. 싸우게 되고요.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이런 식이 돼요. 내 불안을 들키고 싶지 않아. 근데 사실 그 불안이 되게 큰 거냐? 아니거든요. 되게 조그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숨기려다가 해서 다툽니다. 그러니까 숨기기 위해서 사실 통제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불안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은 게 좋습니다. 다만 다다다다다다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돼. 이렇게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왜냐하면 감정적인 사람들은 그 하나에도 너무나도 지칠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하나만 공유해서 우리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너가 지금 원하는 게 공감이야? 내가 지금 공감 모드 시작할게. 자, 얘기해봐. 이해가 안 돼도 공감해 주십시오. 그래, 이번 끝났어? 그럼 내가 좀 조언을 해줘도 될까? 그래. 이런 시간들을 가지세요, 최소한. 학습된 F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어주는 시간, 그리고 같이 해야 되는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비워내는 시간도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점수 매기는 거 분담하세요, 우리. 응? 이건 내가, 이건 네가. 물론 유연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정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제일 저는 좀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성관계가 결국 트라우마가 되면은 우리 회피하게 되거든요. 각방 쓴다고 얘기하기도 되고.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임일이 아닌 날에도 우리 손잡고 산책하고 서로 얘기하고 뽀뽀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단순히 성관계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가벼운 것들 있잖아요. 우리 가벼운 것들. 그런 것들 했으면 좋겠어요. 닳지 않잖아요. 우리 그거. 응?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하고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양가에 막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나중에 얘기할게로 안 통한다라고 하면은 범위를 정하십시오. 이 정도 만약에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우리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 아 근데 난 그거까지 싫은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할까? 아니면 대응을 어떻게 할까? 정하십시오. 서로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건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걸 싫어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오픈하도 된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의학적인 상태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책감을 전가하고 공유하고 내 탓으로 돌리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할은 왔다 갔다 하세요. 들어주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감 모드 ON을 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조언 모드 ON도 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한 가지 역할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번갈아 가면서 서로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한 시간의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는 I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는 왜 그래?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죠. 말고 나는 불안해. 나는 사실 걱정이 너무 많이 돼. 왜냐하면 앞으로 몇 번을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도 현실적으로 염려가 되고 아이가 없는 삶에 대해서 내가 잘 생각해 보지 않아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돼. 라고 나의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나에 대해서 얼마큼 노출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감정 이렇게 해도 격해져요. 힘듭니다. 저만 해도 와이프랑 싸울 때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휴식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제 와이프는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당장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얘기하면 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할 것 같으니 조금 쉬었다 얘기하자.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얘기를 한 건 제가 항상 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조금 쉬었다 얘기하자의 그 기간을 안 정해놨어요. 그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죠. 정해두세요. 오케이, 우리 20분 휴식 시간 땡땡. 그동안 감정 정리하시고 얘기하십시오. 근데 얘기할 때는 나는으로 얘기하십시오, 다시. 응? 너는 그게 문제야가 아닙니다. 나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은요. 20분 의논 타임이라고 했는데 저는 한 1시간까지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려면 20분 가지고 모자라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학습되지 않았거든요. 서양인들과 다르게 나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직 우리가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연습 좀 해보십시오.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그 의논 타임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들 정의하고 공유하고 하십시오. 내 문제들 공유하십시오. 혼자만 안고 가면 우리 이 턱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가임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킨십하고 데이트하고 하십시오. 아껴두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우리는 다시 연결되는 경험을 해요. 탓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탓, 내 탓이 아니고요. 그걸 같이 걸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고요.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너만 힘든 거 아니다. 우리 같이 같은 길 걸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기는 해서 실제 이런 커플 상담 치료 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부부 상담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우울증, 그리고 불안증, 그리고 조울병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의 전문가인데요. 근데 요즘에 이 부부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공부하면서 찾았던 것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불안 그리고 우리 모든 행동적인 걸 다스릴 때 약이 아닌 가장 근거가 높은 치료법인데요. 우리는 항상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일하기 싫다. 이런 거 자동적인 생각이거든요. 아니면 쟤는 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꼴보기가 싫지? 자동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응? 사실 그 이유라는 게 되게 나의 어떤 수치심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쁘다 얘기 안 해줘서 나는 너무 짜증이 나. 근데 그거 약간 너무 유치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린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은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내가 그게 느껴지지 않아서 불안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되게 솔직한 감정이죠. 솔직한 감정이고
피하고 싶은 부끄러운 감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떠오르는 자동적인 사고들이 있어요. 아, 꼴보기 싫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이런 사고들을 인지하는 거. 그리고 그게 인지가 됐으면 그것보다는 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불안하구나, 걱정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고요. 요즘은 너무 상담하는 곳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곳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둘이 같이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좀 근거가 있는 게 또 이중 대처 훈련이라고 하는 건데 어려운 말이 잔뜩 써 있는데요. 그냥 한 가지로 얘기하면 같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같이. 혼자만 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공유하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 감정을 알고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 난임 과정 중에 있다. 내 감정,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내 요구, 우리는 이 상황에 있어서 너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첫 번째로는 아이고 그만큼 걱정이 될 수 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해할 수 있죠. 솔직한 얘기가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중간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너는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가 이제 상대방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가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고 우리는 아주 지지적으로 해주는 과정이 지나간 뒤에 그러면 너무 쏠려 있는 거 짐을 조금 조절하고 줄여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대처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아까 얘기했던 제가 너 때문이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해 볼 수 있는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우리는 이중대처 훈련인데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 10번, 12번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하는 상담 치료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상담의 전문가보다는 이제 약에 대한 치료의 전문가라서 요즘은 이런 상담 치료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앱으로도 돼 있더라고요. 상담사를 만나시는 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상담은 전문 상담가에게 받으시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우울하고 불안한 게 너무 심한 아까 제가 위기 신호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건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QR 다시 볼까요, 우리? 마지막이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들어가셨으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잘 안 되시죠? 잠깐만요.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한가? 지금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번 주말에 뭐부터 해볼까? 제가 했던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안 되시나요? 되고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감정 조절의 시간을 먼저 가져보시겠다고 하시네요. 이게 제일 쉬운 거 봐요. 그죠? 좋습니다. 스킨십도 하세요. 데이트도 하시고 우리 데이트 안 하던 사이 아니잖아요. 어색한 사이 아니잖아요. 데이트 하세요. 즐거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님에만 몰두해 있는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도 공유하시고요. 평소랑 같이 대화하시고요. 내 솔직한 감정들도 다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뒤에 우리 Q&A랑 좀 이어지는 거긴 한데 제가 미리 질문을 받았던 것들을 좀 봐서 제일 궁금한 건 저한테는 이거일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 나님에 대한 상담 선생님들 다 설명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약물 치료 받아도 돼요? 약 먹어도 돼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받으라고 하겠습니다. 받으라고. 임신 전에 약 먹는 거 아주 소수의 약물 아니고 위험한 거 아니고 난임 준비 중이다, 임신 준비 중이라는 거 알리면 의사들이 알아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걱정 말고
너무 힘들 때는 가서 약의 도움 받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의 변화를 내 마음의 의지로 이길 수가 있나요? 없어요. 여성분들 우리 생리주기 전후 증후군들 있잖아요. 그거 마음으로 이겨지답니까? 안 돼요. 호르몬의 영향이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우울증과 불안증은 호르몬의 영향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화되기 때문에 그건 외부에서 채워줘야 돼요. 너무 힘들 땐 약 드시라고 해요. 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다시 난임 과정으로 들어갈 때는 충분히 상담해 보셔라. 죽을 정도로 힘든데 다시 난임에 들어간다? 저는 그거 반대할 것 같아요. 죽고 싶다고 할 때는. 왜냐면 임신 시에도 호르몬의 변화는 계속 일어나거든요. 정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정말 힘들게 가진 아이인데 그때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힘들겠죠. 그 전에 그래서 저는 치료받고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난임 치료를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 때는 치료 받으세요. 약물 치료 받으시고 의사들이 이 치료 중단했을 때 위험한 거 그리고 약이 위험한 거를 보고 결정을 해요. 이 정도 약은 먹고 임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얘기하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약 말고 다른 치료 되게 많아요. 뇌를 자극하는 어떤 우울증 치료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 뇌를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임신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해볼 수 있어서 걱정 말고 병원 가시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산부인과랑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병원들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는 같습니다. 제 생각엔. 상담센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즘에는. 예, 이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중앙난임 임산부 시민상담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치료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여기서는 제가 빠졌는데 우리 오늘 이제 이 행사를 주최한 우리 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서도 당연히 심리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실 때는 병원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상담부터라도 그냥 손 내미십시오. 나 혼자 모두 감당해야 될 문제 아닙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교수님께 질문 미리 받은 거 있으니까요. 잠시만요. 너무 쉼 없이 달려오고 있죠, 저희. 제가 조금 지금 드렸어요. 아이고. 저기 포인터로 하나 눌러서. 아, 네. 기대감보다 실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큽니다.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난임과 일상을 분리하세요. 난임과 일상을. 난임 얘기하는 시간 정해두세요. 서로 공유한 시간 정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불안과 두려움요. 상대방하고 충분히 공유하세요. 아까도 얘기했던 가장 핵심입니다. 충분히 공유하세요. 상대방도 힘들겠지 하고 얘기 안 하지 말고요. 서로 공유하세요. 서로.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일상생활에 너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번은 대화, 2번은 그 상황을 일상생활과 분리시키십시오. 할 거 다 하세요. 왼종일 우리 난임 치료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병원 가세요. 상담 받으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건 내 의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 도움 받으세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걸 왜 자꾸 나 혼자 하려고 붙들고 있어요. 안 그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나 혼자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에 치면은요.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거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우울증과 불안증을 치료하는 비약물적 약물 치료예요. 음,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네이처라고 우리 잘 아는 과학 잡지들 있죠? 거기에 실린 논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우리가 명상, 호흡 이런 거를 하면은 너무들 많이 들어서 그런지 우습게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저는 약을 전문으로 한 치료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경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우리 과학을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갈등이 심해집니다. 짜증을 자꾸 냅니다. 아까 제가 짜증의 원인은 결국 불안이라고 얘기했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불안이고요. 그 불안을 공유하라고 할 것 같아요. 감정을 공유하기 전에. 짜증은 감정이에요. 아주 겉표면에 있는 감정.
근데 그 안에 불안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응? 아주 솔직한 또는 아주 적나라한 내 감정이 그 밑에 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거부터 나 스스로. 내가 왜 남편한테 짜증낼까? 단순히 꼴보기 싫어서? 아니죠. 불안이 여기저기서 싹 트어오죠. 내가 왜 아내한테 짜증을 낼까? 별것도 아닌 일에 괜히 성질 내서?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복잡한 나의 감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솔직하게 공유하지 못하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좀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거 공유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그렇긴 하지만 남자들이요 특히 전통적으로 자라오면서요 이거를 절제하는 게 되게 미덕이라고 교육을 받고 살아가요. 군대에서도 힘들다고 하라 해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PT체도 10번. 힘들어 안 힘들어? 아 힘들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 감정이 되게 숨겨지는 게 미덕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남자들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요 사실은. 밑에 있는 감정들을 다루는 거. 그걸 다룰 수 있게 우리 아내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남편분들 계시면 남편분들은 그 밑에 감정을 나 스스로 한번 탐색해 보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아까 얘기했던 위험 신호죠.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는. 근데 조금 바로 나아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면 1번 커피 제발 끊으세요. 커피. 저한테 불면증으로 저는 이제 우울증, 아까 얘기했지만 우울증, 불안증, 치매, 그리고 불면증에 이제 전문인 교수거든요. 근데 불면으로 오면은 정말 우리나라요. 카페를 24시간 해서 그런지 막 저녁 6시 이럴 때도 커피 그냥 쫙쫙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블랙 커피면 더 가벼운 거 아니에요? 설탕은 가볍죠. 카페인 훨씬 많이 들어있죠. 오후 2시 이후에 먹으면요. 커피는 무조건 밤에 지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디카페인으로 드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왜냐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우울하고 불안한 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일상이 교란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울증하고 불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밤에 잠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럴 때는 그냥 약 드시라고 할 것 같고 그게 하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1번 커피 끊으십시오. 2번 낮에 눕지 마십시오. 낮에 눕지 마세요. 침대에 눕는 습관 자체가 우리 뇌는요 그냥 누워만 있어도 잤다고 착각해요. 2시간 누워있으면 1시간 잤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잘 수 있는 시간 까먹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럴 때 잠이 안 오면요 나 내일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뇌를 깨워요. 그러면서 잠에 집착하는 결과로 이어져요.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에 누워있지 말 것. 하루 못 잔다? 내일은 자겠지 하고 침대에서 나오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약도 끊어요. 나중에 불면증 약도 끊어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못 끊어요. 하루 이틀 못 잔다고 우리 죽지 않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뇌가 알아서 재워줘요, 우리를. 근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나 큰 병 걸린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더 잠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은 불면증 약을 먹어도 못 자요. 그래서 우린 이거부터 커트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불면에서. 근데 그게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전 병원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일단 약 드세요. 그리고 괜찮아졌을 때 이런 것들 해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믿고 가야 될까요? 전화는 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결정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저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담당 의사랑 의사소통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그냥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은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둘 다 이해는 돼요. 둘 다. 나랑 안 맞는 선생님이 존재하죠. 저도 환자로 왔을 때,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싶은 환자분들 당연히 있어요. 저도 의사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돌아보면요. 보통 제가 너무 힘들 때예요. 전날 잠 못 자고, 입원 환자 많고, 응급실 다녀오고 이러면서 힘들 때. 보통. 근데 그게 아니면요. 어느 순간 제가 오기 싫었던 환자분이랑요. 40분씩 면담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나 맞는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 어딜 가도 그건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내 마음부터 먼저 관리 받으시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